말하기까지 60년이 넘게 걸린 나의 이야기. 이제 말한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삶을. 평생 말하지 않았던 게 있다. 아침마다 밥을 하고 빨래를 널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건 평생 나를 짓눌러 온 무게였다. 말하지 못한 게 아니다.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였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아내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말하는 순간 뭔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이제라도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1997년 12월이었다. TV에서 IMF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오던 그 겨울. 사람들은 그때를 외환위기라 불렀지만 내게는 그저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다. 남편이 돌아왔다. 저녁 7시도 안 됐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무겁고 느렸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남편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20년을 다닌 회사였다. 남편은 성실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다. 회식 자리도 빠지지 않았고 상사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잘렸다. 명예퇴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계속 돌아갔다. 대출금,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보험료,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하니 숨이 막혔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나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애들은 어떻게 키우지? 집은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남편은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다. 면접을 보러 가는 거였다.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표정은 어두워져만 갔다. 나이가 많대. 젊은 사람을 뽑겠대. 어디가 많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현실은 그랬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밤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힘내라는 말도 괜찮아라는 말도 그냥 옆에 앉아 함께 침묵했다. 3개월이 지났다. 남편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저축했던 돈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나는 결심했다. 내가 나서야 한다고. 내가 일을 해야겠어. 그 말을 꺼내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른다. 남편 자존심이 상할까봐 내가 나서면 남편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 침묵이 승낙인지 포기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마트 캐셔, 식당 홀서빙, 청소. 할 수 있는 건 뭐든 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팔을 다듬고 낮에는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마트 계산대에 앉았다. 하루 15시간씩 일했다. 발이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그래도 참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웃으려고 애썼다. 아이들 앞에서는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엄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큰애가 물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다. 괜찮아. 엄마는 원래 이래.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다. 괜찮을 리 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다. 오늘을 버티고 웃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버텼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 취직했다. 예전 회사의 반도 안 되는 월급이었지만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다. 하지만 그 2년 동안 내가 겪었던 일들은 아무도 몰랐다. 새벽 추운 겨울날 팔을 다듬다 손이 얼었던 것도, 식당에서 손님한테 욕을 먹으며 고개를 숙였던 것도, 마트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눈물을 흘렸던 것도. 그 시절 정말 고생했구나.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 누군가 그렇게 말해줬다면 나는 울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힘든 걸 내색하지 않는 게, 웃으며 버티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으니까. 2003년 봄이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뇌출혈이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다. 의사는 말했다. 위독하다고.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나는 어머니 곁을 지켰다. 하지만 온종일은 아니었다. 집에 가야 했고 아이들을 챙겨야 했고 남편 밥을 차려야 했으니까.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고등학생이 된 큰애가 말했다. 나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다. 내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병원과 집을 오가는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앙상한 손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 손을 이렇게 잡아본 게 얼마만인지. 어렸을 때는 늘 어머니 손을 잡고 다녔는데. 엄마, 깨어나. 제발 깨어나.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이틀 후 새벽 전화가 왔다. 병원이었다. 나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모든 걸 알았다. 어머님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왜 집에 왔을까? 마지막 순간에 왜 곁에 없었을까?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하얀 천으로 덮여 계셨다. 나는 그 천을 걷어내고 어머니 얼굴을 봤다. 평온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오랫동안 울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다.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나는 상주로서 인사를 받았다.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정작 나는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손님 맞이하고 음식 준비하고 동생들 챙기고. 장례식장에서도 나는 엄마였고 며느리였고 누나였다. 화장장에서 어머니를 보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나는 무너졌다. 그제야 울 수 있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혼자 엄마를 수없이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남편은 회사에 갔다. 나는 혼자 빈 집에 앉아 있었다. 그제야 죄책감이 밀려왔다. 어머니는 평생 나를 위해 사셨다. 내가 힘들 때마다 달려와 주셨고 아이들을 돌봐주셨고 반찬을 만들어 주셨다. 당신은 늘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나는 어머니께 뭘 해드렸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어머니가 외로워하실 때도 아프실 때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죄책감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어머니가 생각난다. 그리고 후회한다. 더 많이 안아드릴 걸, 더 자주 손 잡아드릴 걸,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걸. 그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엄마를 보내는 게 얼마나 아팠을까. 그 말 한마디면 됐다. 누군가 그렇게 위로해줬다면 나는 조금 덜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괜찮아. 어머니 편히 가셨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위로하는 척.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다. 전혀. 2007년 여름. 큰애가 대학에 들어갔다. 둘째도 고등학생이 됐다. 아이들이 크면서 돈이 더 필요했다. 등록금, 생활비, 학원비. 남편 월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계속 일했다. 새벽 시장 일에 더해 저녁에는 식당 배달도 시작했다. 50살에 오토바이를 배웠다. 엄마 위험해 그만둬. 큰애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만둘 수 없었다. 아이 등록금을 내야 했으니까. 괜찮아. 엄마 오토바이 잘 타. 거짓말이었다. 너무 무서워서 손이 떨렸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문제가 생겼다. 시댁에서 전화가 왔다. 며느리,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돈 좀 빌릴 수 있겠니? 시아버지였다. 시동생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곧 갚겠다고 했다. 우리도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하겠는가. 알겠습니다. 마련해 드릴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는 막막했다. 어디서 돈을 구하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다. 3천만 원. 이자도 만만치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고맙다. 며느리 곧 갚을게.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믿었다. 곧 갚으실 거라고.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시댁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나도 물어볼 수 없었다. 며느리가 시댁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았다. 매달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다. 나는 그 이자를 갚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더 열심히 일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남편이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시댁에 돈을 빌려준 것도 대출을 받은 것도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알면 화낼 게 뻔했다. 왜 그런 걸 혼자 결정했냐고, 나한테 왜 말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짊어졌다. 2년이 지났다. 시댁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나는 포기했다. 그 돈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나는 5년을 더 일했다. 내 인생에서 그렇게 큰 돈을 혼자 갚아본 적이 없었다. 그 5년 동안 나는 허리가 망가졌다. 무릎도 안 좋아졌다. 밤마다 진통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된다. 남편에게라도 말했어야 했다.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는 말할 수 없었다.
시댁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며느리니까. 그게 내 역할이라고 믿었다. 누군가 알아줬다면 나는 조금은 덜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나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2012년 큰애가 취직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규직이었다. 둘째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나는 안도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힘들었다. 56살이 된 내 몸은 이미 곳곳이 망가져 있었다.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손목 터널 증후군.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말했다. 일을 줄이셔야 해요. 이러다 못 걷게 될 수도 있어요. 알고 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둘 수 없다. 아직 둘째 등록금이 남아 있었고 생활비도 필요했다. 그해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다.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다. 과로예요. 푹 쉬셔야 합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다. 하루 일을 안 하면 그날 수입이 없었다. 퇴원하자마자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큰애가 알고 화를 냈다. 엄마 왜 그래? 병원에서 쉬라고 했잖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다. 매일 진통제를 먹었고 밤마다 파스를 붙였다. 그해 겨울 큰애가 말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해. 내가 벌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아이가 커서 나를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웠고 동시에 미안했다.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아직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다. 아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나를 위해 희생할까 두려웠다. 그래서 2년을 더 계속 일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2014년 봄. 나는 일을 그만뒀다. 몸이 완전히 망가졌다. 더 이상은 불가능했다. 일을 그만둔 첫날 나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이상했다. 1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다. 나는 뭐였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누구였나? 엄마였고 아내였고 며느리였다. 하지만 나 자신은 알 수 없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 내가 뭘 원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거울을 봤다. 늙은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 20에 결혼했다. 그때는 예뻤다. 사람들이 인형 같다고 말했다. 지금은 그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어디로 갔을까? 젊은 날의 나는. 꿈 많던 그 소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동안 정말 힘들었구나. 20년을 쉬지 않고 일하느라 얼마나 지쳤을까? 그 말을 듣고 싶었다. 누군가 내 고생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냥 웃으며 넘겼다. 2018년 큰애가 결혼했다. 둘째도 직장을 잡고 독립했다. 아이들이 다 떠나갔다.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남편과 단둘이 남았다. 35해를 함께 살았지만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이 생겼다.
이상하네. 뭐 할까? 남편이 말했다. 나도 어색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는 평생 함께 살았지만 사실 대화를 많이 한 적이 없었다. 아이들 이야기, 집안 이야기. 그게 전부였다. 남편도 나도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남편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모르고 살았다. 남편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남편은 TV를 보고 나는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게 부부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부부인가 아니면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인가? 외로웠다.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외로웠다.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했고 같이 뭔가 하자고 해도 귀찮아했다. 원래 그런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부부란 원래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정만 남는 거라고.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 정이라는 게 뭘까? 습관적으로 옆에 있는 게 정인가? 나는 남편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나? 결혼 초에는 설렜던 것 같다. 하지만 그 감정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살림하고 일하면서 어느새 우리는 멀어졌다. 대화도 줄었고 함께 웃는 일도 사라졌다. 당신은 행복해?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다. 남편은 TV를 보다 말고 나를 쳐다봤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궁금해서.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아. 그럭저럭 나쁘지 않아. 그게 우리 부부의 관계였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그런.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답을 듣기가 두려웠다. 만약 남편이 불행하다고 말한다면, 나와 함께한 시간이 후회된다고 말한다면, 나는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 평생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루하루를 그냥 살았다. 아이들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일하고. 그게 내 인생이었다. 행복은 사치였다. 나 같은 사람이 행복을 바라는 게 욕심이라고 생각했다. 그해 가을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너 요즘 어때? 잘 지내? 친구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잘 지내.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좀 편해졌어. 거짓말이었다. 편하지 않았다. 외로웠고 공허했고 무기력했다. 친구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힘들면 말해. 친구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고마웠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남편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외롭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았다. 그래서 웃었다. 괜찮은 척했다. 누군가 내 외로움을 알아줬으면 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나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2020년 코로나가 왔다. 세상이 멈췄다. 사람들은 집에 갇혔고 거리는 텅 비었다. 아이들도 오지 못했다. 전화만 할 수 있었다. 엄마 괜찮아? 건강 조심해. 큰애가 전화로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남편과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다. 그냥 TV를 보거나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다. 하루가 일주일 같았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내 인생에 대해, 지나온 시간에 대해, 나는 뭘 위해 살았나?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 그들을 위해 희생했고 참았고 견뎠다. 그런데 정작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있나? 내가 원하는 걸 한 적이 있나? 내 인생의 대부분이 남을 위한 시간이었다. 후회되는 건 아니다. 아이들을 키운 건 기쁜 일이었다. 가족을 지킨 것도 의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디 있었나? 나라는 사람이 사라진 것 같았다. 엄마, 아내, 며느리. 그 역할들 속에서 나 자신은 지워졌다. 어느 날 오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봄이었다. 꽃이 피었다. 예전에는 꽃 구경을 좋아했다.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가서 사진도 찍고 돗자리 깔고 도시락도 먹었다. 나 혼자서는 안 가봤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갔지 혼자 꽃을 보러 간 적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나 잠깐 산책 다녀올게. 남편은 TV를 보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스크를 쓰고 밖으로 나와 꽃나무 아래를 걸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떨어졌다. 이상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들었다. 평온함, 자유로움 같은 거.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꽃을 바라봤다. 이런 시간이 필요했구나. 평생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다. 늘 누군가를 챙기고 돌보고 신경 써야 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될까? 죄책감과 이기적인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해방감을 느꼈다. 남편이 물었다. 산책 어땠어? 좋았어. 그리고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누군가 내 변화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설명하기 복잡했으니까. 2025년. 지금. 나이가 들고 머리는 하얗게 샜고 허리는 구부정해졌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하다.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다.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한 건 사건들이 아니었다. IMF도 아니고 가난도 병실의 그날도 아니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그 모든 시간 동안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말하지 않았다. 도와달라고 위로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말하지 못했을까? 엄마니까, 아내니까, 며느리니까. 그 역할들이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강해야 한다고, 참아야 한다고, 희생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알았다.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다. 엄마는 강해야 한다고,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가족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 했다.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했다. 그런데 완벽해져야 사랑받는 건가? 아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었다.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았다. 하지만 나는 그걸 믿지 못했다.
그 침묵은 혼자 만든 게 아니었다.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음 이야기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평생 함께 있었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던 사람.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서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 사랑했는지, 미워했는지, 행복했는지, 후회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사람. 내 남편 이야기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다. 평생 삼켰던 그 말들을.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지금 와서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모르겠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